자, 출발해봅니다. 자, 오늘의 제목 바로 뭡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년이라면 1592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을 뭐라고 불렸냐면 바로 왜라고 했습니다. 왜? 왜구 많이 들어보셨죠? 왜구, 그지? 칼 한 자루 딱 들고, 그지? 훈도시 하나 딱 입고, 그지? 이 조선 그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을 그 노략질했던 바로 이 왜구들이 난을 일으켰다.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터진 연도는 바로 언제냐면요. 1592년.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지 딱 200년 만에. 딱 200년 만에. 그 200년의 평화 시대가 싹 끝나고 아주 그냥 전 국토가 그냥 이 일본에게 유린당하는 바로 그런 처지가 된 거냐. 200년 만에. 예. 왜란입니다. 왜란. 예. 바로 1592년에 터져가지고 무려 몇 년 동안 전쟁을 냈냐면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했죠. 물론 7년 동안 그냥 계속 찌지고 뽑고 싸운 게 아니고 한 3년 동안 중간에 그 뭐라 그럴까 강화회담 협상이 있었어요.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이냐. 근데 그 협상이 틀어져가지고 또 한 번에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 어쨌거나 1592년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냐면 1598년. 7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강화회담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일본이 침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592년에서 1598년 동안 벌어진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강화회담이 한번 틀어져 가지고 일본이 재침략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침략을 하게 되는 거지. 예, 그때가 바로 1597년이었어요. 요때 일본이 다시 침략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요때가 바로 정유년입니다. 정유년. 1597년이 정유년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침략했다 그래서 재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 임진왜란은 1592년에 벌어져가지고 1598년에 끝났어. 그런데 그 사이에 강화회담이 한번 있었고 그것이 결렬되면서 일본이 다시 한번 침략했다. 그것을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유재란은 임진왜란에 포함되어 있는 전쟁이 되겠죠. 반갑습니다. 6년을 했다고요? 꼽아보자. 꼽아보자. 그러니까 6년이라고 뭐 해도 되는데 6년보다는 7년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자, 꼽아봅시다. 1592년 4월 13일 날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159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그러니까 7년 차가 되는 거지. 7년. 꽉 채워서 7년. 그러니까 1592년 4월 13일 날 침략해가지고 1598년 12월에 끝났어. 거의 꽉 채웠어. 그러니까 7년 차. 그렇게 해서 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 그렇죠? 잠깐만. 좀 더운 것 같아. 오셨으면 인사다 할 것이지. 오늘 또 일본 나온다고 또 센세이 곤방와 저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어쨌거나 이거 포함된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늦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들어갑시다. 그래서 쳐들어왔어. 언제 쳐들어왔어? 1592년 4월 13일에 쳐들어왔어.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 공부할 때 꼭 제일 앞에,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됐다, 어떻게 끝났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그려지기 전 상황, 그 배경 조금 중요하지. 자, 임진왜란이 벌어졌다. 우리가 일본한테 이제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조선이.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에 밑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배경부터 한번 그려봐야지. 배경. 자, 임진왜란이 휘말린 나라는 총 3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아니고 3나라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바로 조선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에 조선 상황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쳐들어온 침략자 바로 뭡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다? 왜 쳐들어왔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일본에게 침략당한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중국 바로 뭐냐? 명나라입니다. 명나라가 또 군대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은요. 명칭에 조금 뭔가 좀 이상한 좀 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임진왜란 때 그때 그 아주 그 달필로 이렇게 그 전쟁 상황을 기록한 그 여러분들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 친구 유성룡이라는 분께서 이제 저술하신 책인데 어쨌거나 임진왜란이라고 이렇게 불려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은 단순히 말하자면 임진년에 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난 어지러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실상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총력전이지 뭐. 우리는 총력으로 방어해야 되고 일본은 총력으로 침략해야 되고 또 명나라는 바로 뭐야? 자신들의 큰 군대를 몰아가지고 또 조선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동양의 삼국이 휘말린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조일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자라는 사람도 있지. 글쎄요, 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어쨌거나 이 조선이 이제 임진왜란을 자꾸 끊기게 되잖아. 자, 조선은 과연 임진왜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무려 20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뭐 전쟁다운 전쟁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조금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조선은 임진왜란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전쟁 준비가 엉망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평화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뭐야, 뭐 별일이 있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돼 왔는데. 하지만 진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일본은 바로 전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싸움질을 계속해 가지고 군사력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그냥 강력한 데 비해 가지고 우리 조선은 바로 뭐야, 명나라 밑에 앉아 가지고 평화 시대를 200년 동안 누리다 보니까 불편한 진실보다는 편안한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전쟁 준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져 가지고 붕당 싸움을 벌이지 않나, 어떻게든 권력을 쟁탈하려고 왕 밑에서 아부하지 않나. 어쨌든 조선은 200년간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지게 되면서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국방력이라고 하지. 국방력. 나라를 방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무기는 녹슬고 싸우자 군대 모아라 라고 하면 모이는 사람 없고 이런 거야. 군대 와야 될 사람들이 군대도 안 오고 그냥 전부 다 이리 뇌물 줘가지고 다 빠지고 무기가 저기 창고에, 군수 창고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엉망이죠. 그 가운데 이순신이 빛나는 거야. 전쟁을 예견하고 미리미리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거죠. 자, 국방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그럼 반대로 일본은 뭐예요? 국방력이 강화되고 있었겠지. 그 당시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은요, 바로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각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지방 영주들끼리 서로 뭡니까? 패권 전쟁, 서로 이제 힘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런 시기야. 바로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도요토미 밑에다가 적자 히데요시라는 사람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 밑에서 발에 깔창을 깔아주던 아주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오다 노부나가 이후에 바로 이 전국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고 결국은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전국의 지방 영주들, 다이묘라고 하죠. 바로 그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에게 이제 자신들을 도와준 이 지방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야? 일본도 그렇게 땅이 많지 않아요. 바로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바로 자신을 도와줬던 지방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문제는 뭡니까? 땅을 적게 받아서 열받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들을 어떻게 무마해야 됩니까? 이들이 나중에 뭡니까?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땅을 조금 줘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칼을 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피 묻은 칼의 방향을 어디로 돌린다? 저 위에 약해 빠진 나라로 가자. 바로 조선이 그 먹잇감이 되는 거죠.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자신을 따랐던 지방 영주들, 즉 부하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바로 그 영토의 영토 확보의 좀 어려운 말로 땅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구를 바로 조선으로 이렇게 토스하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 나눠줄 땅이 없으니 정복해서 또 삼키도록 하자. 그지? 그리고 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고 하니 개인적인 어떤 욕망도 있었답니다. 자기가 마치 뭐가 된 듯한 거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걸출한 장군 밑에서 깔창을 깔던 이 히데요시가 갑자기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최고 권자, 가장 높은 뭐 왕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당시 일본에는 천황이 있었지만은 그 밑에 바로 넘버 2지만 실질적인 1인자가 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배포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야, 내가 이거 못할 게 없겠는데 이러면서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 이 중국까지도 넘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한번 명나라를 쳐가지고 그쪽에 가서 한번 살아봐 이러면서. 아, 네, 토스가 돈 버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할까? 패스라고 하자. 패스라고 하자. 아시겠죠? 그래. 자, 아무튼 그 당시 일본은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내죠. 아주 거만한 목소리로 나는 이제 천하가 내 발밑에 있노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전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까지의 조선에 온 일본 사신은요. 뭐 거의 뭐 저기 부산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허락받으면 이제 서울로 잠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아주 싹싹하게 그렇게 비비고 들어오던 일본 사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는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갖고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 너희들은 길을 좀 비켜라. 길을 좀 닦아라. 그리고 식량도 좀 대라.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조선은 길을 비켜라. 이러한 서신을 보내오게 됩니다. 이 거만한 서신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바로 뭡니까? 불안하긴 하지.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래? 아무튼 이렇게 거만한 것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조선을 이제 찔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바로 뭐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바로 이 일본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신 1등급으로 이제 황융길이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사로서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두 명의 사신이 가가지고 이제 보러 가봐 일본 가봐. 지금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대체 뭐 왜 저렇게 거만하게 구는지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하는지 안 침략하는지 가서 보고 와 이래가지고 두 명의 신하가 사신이 갑니다. 일본에 가요. 그래서 직접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또 거만해요. 거기서 아주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희한한 또 일도 벌입니다. 사신 대접도 안 하고 막 막걸리 내놓고 막 정종 데워서 내놓지 않고 막걸리 막 내놓고 막 떡 한 덩어리 내놓고 막 그지? 갑자기 말하다가 막 도망가고 막 그지? 애 보고 있다가 막 그지? 사신 보는 앞에서 막 옷을 갈아입지 않나 뭐 하여간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거만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두 명의 신하가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보고 옵니다. 보고 와가지고 이제 조선 왕 바로 선조한테 보고를 하죠. 황룡기를 뭐라고 보고하느냐?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이 침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부사였던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이 황룡기가 김성일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한 명은 서인이고 한 명은 동인이야. 서로 찢고 볶는 그런 사이야. 근데 갑자기 날름 저 서인 출신의 바로 저 황룡길이가 일본이 침략한다고 하니까 이 김성일은 자기가 봤을 때도 침략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찬성을 하면은 이 나라의 권력의 주도권이 저 사람한테 가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김성일은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럴 리가 아주 쪼잔한 인물입니다. 쪼잔해요. 절대 일본은 침략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김성일. 자, 이렇게 되자 바로 뭡니까? 선조는 바로 뭐예요? 갈등을 하지. 왕은 갈등을 하지. 아니 보고가 왜 틀려? 아니 한 명은 쳐들어온다. 한 명은 안 쳐들어온다. 그래서 선조는 어떻게 하느냐? 불편한 진실 대신 편안한 거짓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괜히 전쟁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 그동안 별일 없었는데 뭐 별일이야 있겠는가. 뭐 일본이 쳐들어온다니까 뭐 조금 준비는 하되 안 쳐들어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어쨌거나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 준비를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조선은 바로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그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중국 명나라는 어땠을까? 명나라는 아직까지 뭐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멍하고 있습니다. 멍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중국을 상황을 보자면 이 명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이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임진왜란에 접어들게 되면서 대신 바로 만주, 우리 한반도 위쪽에 있는 지금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바로 만주에서 여진이라는 유목민족이 새롭게 힘을 조금씩 세워가고 있었던 바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전쟁이 끝나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합니다. 나중에. 어서 오세요. 오고 계시군요.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임진왜란이 벌어질 당시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조선은 국방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바로 이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자로는 풍신수길, 바로 이 사람이 대대적으로 조선을 침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준비를 못할 그때 1592년 4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부산 앞바다에 새까맣게 일본의 군대를 실은 배들이 새까맣게 새벽에 야음을 든다. 쳐들어오게 됩니다. 무려 15만의 대군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부산을 공격하게 됩니다. 안녕 2%, 커피는 2%.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느냐? 1192년 4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부산을 왜군이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의 부산 진과 그리고 부산 근처에 있었던 동래성은 삽시간에 일본군에게 함락당하게 됩니다. 부산과 동래성이 뚫렸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선조는 깜짝 놀라게 되지. 깜짝 놀라게 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엔 장수가 없었냐? 아닙니다. 믿고 싶은 장수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장으로 소문났던 이일이라는 장군과 신립이라는 장군을 연이어 파병하게 됩니다. 경상도로 보내는 거지. 저놈들이 부산을 침략했다는 것은 부산에서 경상도를 따라가지고 한양으로 진격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용장으로 소문났던 이일이라는 사람과 신립이라는 사람을 연이어 보내게 되죠. 그래서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이 일본 왜군은요, 경상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양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이일이라는 장수를 상주로 보냅니다. 상주로 보는데 여기서 믿었던 이 일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 전하는 말로는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나중에는 도망가다가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답니다. 그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이일 장군은요, 왜군과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왜군이 신기한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 조총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개인 화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조선 군대의 개인 무기라고 해봤자 창, 칼, 그것도 뭐 녹슬어가지고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고 칼자루가 어디 있냐, 야 칼날이 어디 있냐, 이거 조립해서 써야 되는 거냐, 칼, 창, 활 이게 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일본은요, 포르투갈이라는 이게 배를 타고 온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조총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신식 무기를 만들어 갖고 있었습니다. 개량해 가지고 자기식대로 만들어 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거야. 사거리, 유효 사거리 한 100m 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거리 무기, 활 빼고는 전부 다 뭡니까? 근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근거리에서 막 싸우려고 이렇게 대들면 뭐야?
우리가 막 달려가는 순간에 가까워지나 했는데 저쪽에서 바로 뭡니까? 버버버버벙 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100m 안에 접어들게 되면요. 유효사거리가 100m니까 뭐 50m 안에서는 거의 뭐 백발백중이고 100m 안에 접어들게 되면요. 추풍 낙엽처럼 조선 군대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총이라는 화력이 대단해서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황용길이가 일본에 갔던 황용길, 그 사신 황용길이 조총 2자루를 얻어옵니다. 오, 이것이 지금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신식 무기라고 갖다 바쳤는데, 그래서 선조가 야, 이거 신기하다, 연구해봐. 연구해 보는 그 사이 쳐들어온 거야. 우리가 조총을 제대로 만들기도 전에. 아무튼 상주에 갔던 이일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옷마저 다 벗어 던지고 도망을 왔다고 해요. 자, 이일이 졌냐? 그럼 안 되겠다. 우리 누구 보내야 되냐? 신립이다, 신립이. 그 당시에 뭐 이 신립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신립 장군, 그래서 이일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바로 이 충주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우리가 그 주변에 있었던 조선 군대를 거의 몰빵합니다. 야, 군대들 다 모여. 충주에 다 모여. 좀 있으면은 이 한양에서 신립 장군이 갈 거야. 신립 장군이 누구야? 일본 애들을 그냥 눈빛으로 그냥 다 제압할, 그냥 눈 한번 꿈쩍하거나 아니면 장판파의 장비처럼 호통 한 번에 그냥 일본 애들을 나가 떨어지게 할 그런 용장이 이제 곧 갈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충주에 모여. 그래가지고 신립이 갔어요. 가지고 충주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왜군과 대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깨집니다. 그 당시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그 당시 모을 수 있는 군대를 모두 모아가지고 충주로 갔던 그 당시의 용장이었던 신립은요, 바로 충주에서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지만요,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은 자결하고 맙니다. 자, 믿었던 두 장수가 패배하게 되자 이제 이 일본군이 수도인 한양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졸지에 바로 뭡니까? 조선 왕이 일본군한테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노사의 굴욕과 같은, 물론 나중에 벌어질 일이지만 삼전도의 굴욕 같은, 마치 을사조약 같은, 한일 합방과 같은 굴욕적인 항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을 피신시켜야 됩니다. 믿었던 장수들 연이어 다 끝장났잖아. 자, 왜군이 한양으로 진격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었던 선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조는 피란을 떠나야 되는 거죠.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의주가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지금 북한의 신의주 위치를 보시면 돼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접점이에요. 철도 연결된 곳. 바로 그 의주를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거든. 왜 의주로 갔을까? 물론 처음부터 의주로 주랭랑을 친 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이 일본 군대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끝내는 의주에 도착하게 된 거야. 자, 선조가 의주로 피란을 갔다. 피라는 것은 난을 피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가서 선조는 뭘 했을까요? 명나라에 SOS를 치게 되는 겁니다.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원군 요청. 명나라한테. 근데 여기서 하나 섞여서 말씀드릴 거는요, 원군 요청 안에 뭐도 있었냐면 망명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여차직하면 망명할 수도 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뭔 소리야, 끝까지 지켜야지. 우리가 원군 보내주마,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나라에다가 싹싹 계속 비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원군이에요, 원군. 모형님 언제 오셨어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채팅창을 조금 크게 해야겠다. 그렇죠. 분조라는 말이 나왔네. 어쨌거나 그거 좀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원군을 요청하고 망명도 했지만, 한마디로 원군은 보낸다지만은요, 망명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야, 끝까지 지켜야지, 왜 넘어와? 게다가 명나라 입장에서 바로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야단칠 것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선조가 넘어오는 순간 일본 군대가 넘어오게 되잖아. 따라서 같이 넘어오니까 골치 아프지. 그러면 명나라도 그냥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게다가 명나라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처음에는 명나라가 조선을 의심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왕이 도망을 가? 뭐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일본하고 조선이 짜고 치고 명나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래 처음에 의심했다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죠. 일본 애들이 대단하구나. 자,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곧 명나라 원군이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한양을 벌인 이 선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이 일본군에게 함락당하게 됩니다. 한양뿐입니까? 선조가 계속적으로 도망을 갔던 어디까지? 평양까지 일본 군대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라도, 충청도 일부 지역 빼놓고는요, 전 국토가 바로 이 일본 왜군의 그 당시는 군합발이 아니구나. 게다라고 할까? 일본의 게다 짝에 짓밟히게 되고 유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에 말도 안 되는 신이 한 분 계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양을 함락한 이 왜군이 평양하고 선조가 피랑 간 의주는 굉장히 가깝거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갑작스럽게 이 평양에 있던 일본 군대가 의주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일본 군대 발이 묶이게 되었을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 국토를 유린하던 이 왜군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바다에서죠. 모형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전개되는 임진왜란에서 갑작스럽게 평양에서 더 이상 일본 군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보급이 안 되기 시작해. 보급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군대를 먹일 식량, 말을 먹일 건초, 뭐 이런 거야. 무기들 이런 게. 빠른 속도로 육지를 통해 가지고 이 조선의 임금을 쫓아 가지고 진격한 이 일본군이 갑작스럽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뒤따라서 보급품이 오기로 한 것이 안 오는 겁니다. 바로 일본 배에 잔뜩 실어 가지고 남해안을 통해 가지고 부산을 통해 가지고 전라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일본 배들을 누가 공격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임진왜란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바로 수군 이순신이죠. 자, 수군 이순신이 활약한다. 노란색으로 계속 가자. 바로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요. 바로 보급선, 일본의 보급선을 보이는 족족 때려 부수게 되면서 일본 군대는 빠른 속도로 진격은 했지만 더 이상 뒤에서 따라오는 식량이라든지 말먹이라든지 무기라든지 탄약 같은 것이 보급이 안 되게 되면서 이제 지리멸렬한 상황에 이쑤시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군 이순신 어떻게 활약했을까? 일단 수군 이순신의 첫 번째 전투는 바로 뭐냐면 사천해전이었습니다. 사천해전. 옥포구나, 옥포. 옥포해전. 이 옥포해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말 그대로 뭡니까? 무주공산인 줄 알았던 바로 이 일본이 부산으로 서서히 이제 배를 몰아오게 되면서 바로 이 부산의 앞에 있는 거제도 앞에 있는 바로 이 옥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박해가지고 이제 물건 좀 내려볼까 하는데 바로 갑작스럽게 이순신 장군의 배들이 몰려와가지고 집중 사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 옥포해전에서 첫 번째 승리하게 되면서 이 일본 군대의 보급 그 작전이 차질을 겪게 되는 거야. 옥포 다음에는 바로 뭡니까? 거북선이 사용된 사천해전, 그리고 당포해전.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이 만나는 족족 조선 수군이 승리하게 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에 들어가는 바로 한산도 대첩.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 네 전투에서 물론 자잘한 것도 있었지만은요. 한마디로 만나는 족족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거야.
그 이기는 데는 뭐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전략 전술과 함께 또 전쟁 준비와 함께 조선 수군의 그 어떤 용맹함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그 당시 조선 수군의 전함이 판옥선이었는데 이거 소나무로 만든 굉장히 튼튼한 배였습니다. 게다가 높이도 높아요. 근데 일본의 전함이라고 하면은요, 삼나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기 소나무에 비하면 바스락거리는 그런 나무로 만든 거야. 게다가 길이만 길고 빠르기만 빠르지 실질적으로 전투할 때는 바로 뭡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이 중요하거든. 방향이. 이 판옥선은 말 그대로 세숫대야만치로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세숫대야 띄우는 것처럼 빙그르르 돌아가고 빙그르르 돌아가고 이 회전이 굉장히 용이한데 반면에 일본 배들은 뭡니까? 쎄 빠지게 져야 겨우 반 바퀴 돌았나? 아무튼 또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바로 뭡니까? 육전에서 활용하기 좋은 조총. 하지만 조총이 어때? 소나무에 박히면 뭐 타고 들어가나?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었던 함포, 개인 화기인 승자 총통을 포함해가지고 바로 이 함포 사격으로 50m로 딱 근접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바로 집중포와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만나는 족족 깨트리게 됩니다. 그지. 하여간 근해에서 만나면 안 돼. 뭐 거북선이 유명하지만 어쨌거나 바로 수군 이순신이 활약하게 되면서 여기 한산도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 하나 있다. 특히나 이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군대를 크게 물리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취했던 그 전법 하깃진이라고 하지. 하깃진 전법. 요거 밑줄 한번 쳐두자. 한번 터져드리고 짝대기는 없지만 하깃진 전법. 혹시 하깃진 전법 지난 시간에 내가 했나?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일본 군대가 일본 수군이 육지 남해안 육지에 이제 이 보급품을 대려고 이렇게 정박하려고 이렇게 시도할 때 전라도니까 이쪽 왼쪽에서 오겠죠?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에서 이제 배를 몰고 이렇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배들은 이 뒤쪽에 섬 뒤에 이렇게 숨겨놓고 일부의 배들로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이 일본 수군이 바로 뭡니까? 조선배 2척 정도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업수이 여기겠죠? 그래서 이 2척을 공격하고자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이 뒤에 숨어있던 배들이 쭉 따라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둥그렇게 반원을 그리는 거지. 그럼 일본 군대가 여기 왔겠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구나. 두 섬 사이를 계산해가지고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학을 또 잘하셨다네. 수학. 이거 혹시나 그 독도법 할 때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두 지점 사이의 그 거리를 딱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와 그 저쪽에 있는 그 목표물과의 어떤 거리 계산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더라? 망해도술이라고 하지. 망해도술. 삼각법. 버스 공룡 오셨다. 지난 시간에 잠깐 기억 못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하고 있어요. 망해도술이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지? 수학이라는 말이 나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 일본 배들이 사정권 한 50m 안에 딱 들었다 싶으면 바로 뭡니까? 이렇게 날개,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날개를 편 것처럼 이렇게 여기 다리 이렇게 보이죠? 그림이 보이잖아. 왜 학이 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학의 날개를 편 것처럼 이렇게 배들이 포진해 가지고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바로 이 일본 배들에게 함포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하깃진 전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요, 첫 번째 옥포해전의 승리로 일본의 보급로를 끊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사천 당포도 있지만 한산도 대첩에서 하깃진 전법, 수학을 이용한 하깃진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괴멸시켰다. 백전불패의 신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돈만 써요. 돈은 뭐 실질적으로 그 쓰는 거는 이제 식량은 우리가 다 돼야 돼. 식량은 다 우리가 돼야 돼. 그 당시 그 저기 뭐야 그 명나라 원군이 오잖아요. 그 원군이 올 때 군대만 옵니다. 군대만. 그 보급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근데 이거 봐봐. 만약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바다에서 일본군을 막아내지 못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닦아야겠는데? 지도 한번 그려보죠.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자, 우리의 임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습니다. 의주에 가 있어요. 여기. 일본 군대는 뭐 함경도뿐만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모든 지역을 강원도 지역 경상도로 시작해가지고 함경도까지 그리고 평양성까지 이렇게 일본 군대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일본군에게 먹일 이제 이 보급품들을 이제 배로 실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산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남해안을 돌아가지고 전라도로 가면 좋지. 전라도로 이렇게 가면은 좋지.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가는 보급로를 바로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커트를 해버린 겁니다. 차단해버린 거지. 차단해버린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단은 이 일본군의 보급로를 막음과 동시에 여기를 막게 되니까 이 왜군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쌀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선조가 있는 의주까지 공격도 못해요. 평양선에 묶여 있는 거지. 평양성에 묶여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쪽에 충청도와 이 전라도. 충청도와 전라도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가장 넓은 곡창지대. 우리나라의 그 조세의 대부분이 바로 저기에서 내려오는 거지 뭐. 즉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남해안에서 일본의 수군을 막아내게 주면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또한 바로 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만약에 이순신이 없었으면 이 전라도 지역도 일본군한테 넘어갔겠지. 쑥대밭이 됐겠지. 그럼 바로 뭐야? 여기에서 우리 먹을 쌀이 없어. 게다가 일본 군대는 바로 뭐야? 여기 쌀을 가지고 위에 쪽으로 올라가 있는 군대들한테 보급할 수 있어. 문제는 바로 뭐냐?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 명나라 군대. 이여송이 5만의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주게 되는데 이 쌀을 우리가 대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순신이 여기를 보호하지 않았으면 큰일 났겠지. 마침 바로 뭐야? 전라도 지역에 곡식을 치른 세운선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명나라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야. 안 그랬으면 명나라 그 군대들을 왔는데 밥을 안 줘. 에이 가자 하면서 돌아갔겠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지? 다들 보고 계셨구나. 안 본 분이 계셔가지고 잠시 보강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컸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자, 이순신이 활약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과 정리합시다.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일본의 보급로 차단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 작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바다로 가고 육지로 간다. 나눠서 간다. 그래서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그 당시 일본의 작전이에요. 조선을 침략하는데 발빠른 벌처 부대라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에도 스타크래프트 하나? 에? 요즘에도 스타크래프트 하나? 요즘에도 해요? 벌처 하면 알아듣나? 골리앗. 해요. 그럼 더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발빠른 벌처를 먼저 보낸 다음에 바로 뭡니까? 드롭십 하려는 거야. 드롭십. 갖고 가서 뿌리려고 하는 거지. 뭐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뿌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바로 뭐야? 차단당하게 된 거지. 하긴 해요.
어, 하긴 해요. 예전만큼 인기는 없나 봐. 그죠? 음. 아, 스타2를 많이 해요? 어, 어. 그럼 뭐 좀 새로운 이런 공격 방식 이런 거 있나? 제가 아는 그 스타크래프트는 여러분들 뭐 임요한, 그죠? 임요한.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기석이라고 있었는데 쌈장이라고. 아이고. 어, 어. 저는 게임을 진짜 못합니다.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그 고전 그 옛날 디스켓 놓고 했을 때 그 게임은 좀 제가 좀 잘 하는데 저는 어떤 뭐 이런 승부 경기 이런 거에는 진짜 못해. 군대에서 족구를 못 해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어요. 뭐 이런 게임을 못해. 게임을 경기를 못해. 어. 그치. 메딕 몰라요.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게임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게임은 옛날 놀이 문화는 뭐 우리 옛날에 있었잖아. 뭐 우리도 옛날에 뭡니까? 저기 그 풍속화 김홍대 풍속포모 왜 고누놀이 하는 그 총각들 있잖아. 갑자기 이렇게 등짐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그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평민들이 상민들이 이렇게 고누놀이라고 있었고 뭐 승경도 놀이라는 것도 있었고 윷놀이 뭐 그게 다 게임의 뭐 시작이지 뭐. 우리나라에 전하는 뭐 게임 고누, 승경도, 뭐 윷놀이 또 뭐예요? 그 특히 윷놀이는 뭐에서 유래된 거야? 중국의 그 뭐 삼국지에서 유래된 건가?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초안지에서 유래된 거? 뭐 장기도 있네 장기. 장기 바둑 역사 오래됐네. 다그 게임이지 뭐. 고누를 할 줄 알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을 거쳐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고도리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뭐. 그다음에 포커 뭐 이런 거. 저도 장기는 참 한때 저기 저희 아버지랑 많이 떴습니다. 장기. 어느 순간 이렇게 뜨다 보니까 맨날 어렸을 땐 지지 맨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이렇게 구력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너무 못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명절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좀 이렇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랑 이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판씩 떴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학교 때는 계속 졌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맨날 하던 방식이 똑같으신 거예요. 마상 이래가지고 뭐 가는 길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바로 뭡니까? 무르기 시작하는 거야. 무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하면서 뭐 갑자기 막 가져가서 이렇게 주먹 쥐고 안 내어놓으시고. 그럼 난 또 한 수 또 물러줍니다. 그래가 또 하면 또 뭐예요? 또 그래 또 뭐가 돼? 또 장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님께서 또 희한한 뭐 그 개발하셔가지고 뭐 썩은 장이라든지 뭐 장군인데 마련했다고 그것은 썩은 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용이 없다는 둥 뭐. 나중에 또 빗장 치십니다. 빗장. 그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이제 장기를 통해서 이제 절감하게 되는 거야. 아버님이 약해지시는 것 같은 거야. 옛날에는 뭐 갖은 수를 내고 막 속임수를 쓰고 그래도 제가 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한 번, 두 번 이기게 되고 나중 되니까 무르시기 시작하고 나중 되니까 우기기 시작하시고 나중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그 아버지한테 장기를 배워서 아버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넘어서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명절 되면 이제 장기 안 뜬 지 꽤 됐거든. 그렇게 상대가 안 되니까 저한테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별로 장기 뜨자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두분 뭐해 맨날 물으시는데 자존심도 좀 상하시고 그지? 또 제가 또 기분 나빠가지고 좀 명절에 좀 기분 나빠했으면 물어줍니까? 제가 안 물어주지? 에이 그만둬요 하고 일어나게 되니까 아버님께서 좀 그렇고 하여간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은 제가 장기를 좀 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법까지는 제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대단한 고수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 정도. 그냥 상대가 실수하면 이제 놓치지 않는 그런 정도. 근데 꼭 대각선에서 이렇게 보면 잘 보여요. 이렇게 마주 보면 안 보이던 장기가 대각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수가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지? 게임은 누가 시작했나요? 제가 알 게 뭡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래가 깊은 이 놀이가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그지? 게임은. 자, 뭐 하다가 이렇게 됐지? 자, 이순신 장군의 활약 정리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순신 장군이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에서 이기게 되면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한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 바로 작전을 이순신 장군께서 좌절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뭡니까? 일본군은 이제 지리멸렬하게 이제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기회는 조선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일본의 보급로 차단과 함께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의 곡창지대, 바로 전라도 곡창지대, 우리의 곡식 창고지대를, 곡창지대를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많은 곡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선 군대와 그리고 명나라 군대에게 보급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황을 역전시키는, 다시 한번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는, 바로 내가 방금 계기라고 했어?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활약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활약의 결과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터져드리고요.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막아내니까 이제 일본군의 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반격을 해야겠죠. 바로 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육지에서 바로 이 일본군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 육지의 의병입니다. 밑에다가 적다니 이런, 위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의병의 활약.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봤으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의 활약도 봐야겠죠. 자, 일단 이 의병은요, 여러분들 정규 군대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냥 백성이에요, 백성. 근데 뭐야? 일본 군대가 빠른 속도로 조총을 들고 불방망이를 들고 두두둑 갈기면서 막 빠른 속도 오니까 조선 군대, 특히나 경상도에 포진하고 있었던 조선 군대는 바로 뭡니까? 도망가기 바빠. 자기가 도망가냐? 아니죠. 위에 있는 성한테도 야, 빨리 도망가라는 정보를 보낸 다음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정보를 받아보니까 다 도망갔어? 나도 도망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죄다 도망가고 삽시간에 일본군이 한양을 거쳐서 평양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관군이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동안 바로 이 일본 군대 왜 들어왔을까요?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그럼 그 군대를 누가 막아내냐? 바로 백성들이 막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그 뒤통수를 때린 것이 바로 의병이었습니다. 최초의 의병 소개할게요. 임진왜란의 최초의 의병은요, 바로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천강 홍희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어린이들의 그 신체 발육에 도움을 주는 홍희 장군, 바로 의령에서 곽재우라는 분께서 의병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최초의 의병장이라고 보면 돼. 빨간 점포를 입고 전투에 나섰다고 해가지고 홍희 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풍문으로는 똑같은 빨간 그 점포를 입은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막 나타나가지고 막 분신술을 쓴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다는데 근거는 없고, 어쨌든 하늘에서 내려온 천강 홍희 장군이라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뭐지 이게? 장군 깃발을 들고 왜군을 토벌하기 시작하는 거야. 곽재우. 실상 이 곽재우라는 분께서는
장군이 아니고 이게 문관이에요. 문관. 나중에 이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직업을 소개할 텐데 천광이 아니고 천강,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홍희 장군. 천광 하니까 어떤 분이 생각나는데. 자, 의령에서 곽재우가 있었고요. 자, 또 계속 소개합시다. 의령에 곽재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합천에 나중에 광해군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정인홍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인홍. 보이십니까? 자, 이름 정도만 슬쩍 기억하면 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그 다음에 담양. 전라도로 넘어가자. 담양에 고경명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경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금산. 여기 인삼으로 유명하지. 금산에 조헌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이분과 함께 합세해서 아주 독특한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바로 영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규. 뭐 이 외에도 뭐 김천일 이런 분도 계셨는데 일단 이 정도로 소개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키신 곽재우 장군입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고요. 최초의 의병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 터졌어요? 청강 맞아요. 자, 곽재우라는 분 여러분들 터져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요분 영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다른 곳에서는 강조를 안 하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짝대기는 없습니다. 짝대기 없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분의 직업이 스님이에요. 스님. 최초의 승병을 일으키신 분이야. 저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사명대사 아십니까? 유정이라는 그 유정스님, 사명대사, 그 스승님, 가장 큰 스님이 있었어. 조선시대의 가장 큰 스님 하면은 묘양산에 계시는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 바로 휴정이라는 분이시죠. 이 서산대사의 직계 동생이야. 친동생이 아니고 그 사제야, 사제. 사제. 바로 이분께서 조헌이라는 선비와 함께 금산에서 의병을 일으키시고 승병을 일으키시고 합세해가지고 바로 금산에서 일본 군대를 공격하는데 저기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자 바로 조선에 숨어있던 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사제가 죽었다고 하면서 묘양산에서 서산대사가 승병을 일으키시고 바로 금강산에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이끌어 가시게 된 거죠. 바로 승병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영규대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터져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의령에서 곽재우, 합천에서 정인홍, 담양에서 고경명, 금산에서 조원, 영규, 길주에서 정문부 바로 이렇게 의병들이 활약하게 되고 더 적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묘양산. 여기다 적자. 묘양산에서 누구? 서산대사. 법명은 휴정스님입니다. 휴정.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누구? 그 제자인 유정. 바로 사명대사가 되겠지요. 바로 이렇게 의병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전직 관리, 선비, 살인, 그리고 스님들이었습니다. 정규 군대가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평시에는. 그죠? 뭐 스님은 뭐야? 목탁 두드려야지. 불경 외시고 법문하셔야지. 근데 바로 뭐야?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지역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 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 영규 스님께서 돌아가시자 묘양산의 휴정 스님께서 이 서산대사가 일어서게 되니까 바로 뭡니까? 선조는요. 바로 이 서산대사한테 전국의 모든 그 종파의 그 승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벼슬자리를 줍니다. 명예직이지. 그 벼슬자리를 주게 되면서 전국의 승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박해받던 이제 스님들까지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신분은 바로 뭐냐? 의병들이 활약했다. 이들의 신분은 전직 관리들, 바로 뭡니까? 선비들이었다. 선비들이었고 스님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의병장이지만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뭡니까? 일반 백성들, 그리고 바로 뭡니까? 천민들까지. 어떻게든 자기 백성과 자기 가족과 자기 고장을 지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들 잘 싸웁니다. 효과가 좋아요. 왜냐? 이들이 하던 전술, 의병의 전술은 바로 뭐냐? 전격전이 아니죠. 치고 빠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지? 게릴라전이라고 하지. 게릴라전. 유격전술입니다.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의병들이 활약했다. 그 의병들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 향토 지리를 이용한 전략 전술. 왜냐? 내가 살던 곳이잖아. 동네 한 바퀴잖아. 내가 휙 돌면은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초반에 시작했을 때 뭐부터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맵팩이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할 때 여러분들 전투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게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그렇지. SCV 보내야지. SCV 보내가지고 뭘 살펴야 돼? 여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암흑의 그 어둠을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막아야 될지, 어디에 미네랄이 있고,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에 뭘 설치해야 될지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의병은 바로 뭐야? 알고 들어가잖아. 한마디로 뭡니까? 맵팩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 하지만 일본군은 뭐야? 여기가 처음이야. 어리둥절해.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의병은 그 고장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기 때문에 어디에서 공격해야 될지 알지. 물론 무기는 허접했습니다. 칼 있고 뭐 창 있고 이런 거 있었지만은 죽창도 있었고 일본의 조총에 비하면 무기는 허접했지. 하지만 치고 빠지는 향토지를 이용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 때문에 꽤 성과가 있었다. 아무튼 바다에서 이순신, 육지에서 의병의 활약으로 이제 이 조선은요, 밀리던 조선은 이제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리멸렬하게 계속 후퇴만 했던 바로 관군과 명나라 군대가 활약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이제 끄트머리로 가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관군의 활약, 명군의 활약, 특히나 조선 군대와 명나라 군대가 합심해가지고 이제 그 점령당했던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지. 고니시 군대를 쫓아내게 되는데, 근데 명나라 군대는 딱 거기까지예요. 실질적으로 명나라 군대가 이여송이라는 장군에 의해 가지고 한 5만 군대가 들어왔어요. 초반에는 뭐 되게 멋있어 보였어. 완전히 구세주처럼 보였지. 그 당시에 그 진비록을 쓴 유성룡 눈에도 명나라 군대처럼 잘 훈련된 군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반에 가장 그 중요한 전투인 바로 이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대단한 거야. 막 그냥 뭐 포위해가지고 막 대포 막 평양성 안으로 대포를 쏟아붓는데 막 대단하지.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 이후부터는요, 이 명나라 군대가 지리밀렬하게 일본 군대와 맞닥뜨리면 사이가 깨지는 게 일이야. 깨지는 게 일이야. 뭐라고요? 쇠스랑, 괭이, 낫, 무기 될 만한 건 다 해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기구 뭐 이렇게 들고 나왔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 들고 나오면 좋죠. 근데 대부분 그걸 이렇게 좀 다시 녹여가지고 좀 이렇게 창으로 만들었었을 거야. 그래도 괭이는 좀 그렇잖아. 괭이는 낫은 좀 모르겠지만 괭이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좀 이렇게 괭이도 이렇게 꺾어진 부분을 이렇게 펴가지고 좀 갈아야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군이 다시금 반격하게 되는데, 관군의 그 유명한 전투하면은 장군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무슨 대첩일까? 첫 번째 장군과 대첩. 첫 번째가 무슨 장군이 떠올리면 권율 장군 생각해요. 권율 장군 하면은 바로 수도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서 직전에 벌인 아주 대규모의 전투가 있었지. 바로 행주 대첩. 대첩이란 말은 큰 전투란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김시민 장군이 생각나네. 김시민 장군이 지켜낸 것이
바로 진주대첩이죠. 진주대첩은 1차에서는 막았지만 2차에서는 일본군에게 함락당합니다. 1차 전투에서 막아낸 것이 바로 김시민 장군이 되겠어요. 이 김시민 장군이 진주대첩에서 일본 군대를 적은 병력으로도 막아냈지. 특히 행주대첩도 적은 병력이었지. 행주대첩 때는 그 일본 군대가 몇만이 들어왔지? 우리가 그 당시에 한 1만이었고 1만 명 정도가 됐고 일본 군대가 한 3만이었나? 진주대첩은 더 대단했죠. 진주대첩은 그 당시 우리 군사가 한 3,800명? 그 정도 됐나? 일본 군대는 거의 뭐 한 5만에 가까웠나? 3만에 가까웠나? 누구지? 글자. 글자. 아무튼 이 특히나 행주대첩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썼던 무기 중에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신기전입니다. 신기전. 신기전. 끝을 갈아내면 찍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격할 수는 있겠지. 그럼 일단 좀 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단병접전에서 일본군의 그 카타나를 이겨내려면은 이렇게 들면 안 되지. 일본 군대가 칼로 이렇게 바로 베고 찌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달려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보이면 어떡해.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그지? 그럼 벌써 내 배가 벌써 이렇게 아유 깜짝하는데 이렇게 찔러야지. 자, 아무튼 행주대첩에서 아주 큰 이제 그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 특히나 권율 장군이 바로 이것 때문에 출세를 했네. 권율 장군이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원수 자리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아주 막 스스로도 막 자신감이 차게 됩니다. 그만큼 이 행주대첩이 아주 큰 전투였어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 권율 장군이 뭐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행주대첩 하면은 뭐예요? 행주치마에 그 왜 짱돌 이제 아낙네들이 짱돌 들고 막 그림도 있었는데 행주대첩 때. 그러니까 막 왜군들이 막 행주산성으로 막 쳐들어오니까 막 권율 장군 막 앞에서 막 막고 있고 뒤에서 아녀자들이 이렇게 행주치마 그 요즘에 앞치마 같은 거에 이렇게 짱돌 들어다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제 짱돌로 이제 돌을 던져 가지고 이제 그 왜군의 수만 명을 격퇴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그 당시에 그 썼던 그 행주대첩에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이 권율 장군의 그 기관총, 쉽게 말해서 신기전입니다. 신기전. 조선시대 이 화약을 달아가지고 화살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화차라고 하지. 화차 다른 말로. 바로 이 신기전을 활용해가지고 행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진주대첩도 대단했어요. 적은 병력으로 막아냈죠. 1차 침입 때는 막아냈지만 끝내 이 김시민 장군이 지켰던 이 진주성은요. 2차 전투에서 2차 그 일본군의 공격,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 내렸어요. 야, 거기서 그렇게 깨졌어? 적은 병력한테 그렇게 깨졌어? 그래가지고 무려 나중에는 9만 명을 보냅니다. 9만 명. 9만 명. 9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끝내는 중과부족으로 바로 이 진주성이 함락당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진주대첩 2차에서 함락당할 때 그 당시에 이 진주성에 들어왔던 적장을 끌어안고 그 몸을 던진 촉성로에서 몸을 던진 논개의 전설이 있었지. 논개. 그 변용로 신이었나? 강낭콩 꽃보다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변용로, 논개. 몸 바쳤어 떠내려가 이런 노래도 있는데 논개는 우리가 기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전했던 그 원래는 양반 출신의 양가댁 귀수였는데 그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진주대첩에 참여했던 최아무개라는 그 장수의 그 후처로 들어갑니다.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첩으로. 그래서 끝내는 바로 뭐죠? 저 진주 2차 진주성 싸움에서 끝내는 그 외적한테 함락당하고 자기 남편이 거기서 죽자.
바로 거기에 이제 기생으로 이제 이렇게 싹 꾸미고 들어가가지고 그 외장을 이렇게 살짝 꼬드겼죠. 그래서 촉성루라는 바위까지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 외장이 이런 미녀가 하면서 다가오다가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꿰가지고 절대 푸르지 못하는 농개의 이렇게 아귀에 딱 걸려가지고 바로 뭡니까? 외장이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대첩에 얽힌 2차 진주성 싸움의 논개의 전설이었어요. 어쨌거나 바다에서 이순신, 육지에서 의병들이 왜군의 보급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사자, 아사자, 뭐 한마디로 일본군의 전력이 급감하게 되면서 관군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불리해진 일본은 어떡합니까? 조또 맞대 구다사이. 일본 말이야, 욕 아니야. 잠깐만. 강화를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휴전하자. 강화회담하자. 그래가지고 조선은 바로 뭡니까? 아니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래가지고 침략하고 약탈해 먹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지금 강화하냐? 불리하니까 갑자기 쑤쓴다 이래가지고 조선은요 강화를 거절합니다. 근데 바로 뭐야? 명나라는 또 그게 아니지. 명나라는 어쨌거나 이 조선에서 이 왜군을 빨리 몰아내는 거, 전쟁을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회담을 맺습니다. 조선은 빠지고 당사자는 빠지고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회담을 벌이게 되는 거지. 일본의 요구가 바로 뭐냐면 뭐 괜찮아요. 일본 요구가 아주 찌질해. 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강화회담에서 이제 이 일본이 이제 철수한다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명나라와 무역을 좀 앞으로 잘 하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조선에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 충청도 요거를 좀 이제 일본한테 달라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곡식이 연근은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걸 달래.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일본이 이렇게 강화회담 활동한 일본 군대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바로 이 남해안 지역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들 저기 남해안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외성이라고 붙은 게 있을까요? 뭐 순천이라든지 저기 구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외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이 왜군들이 쌓은 성이 있어. 쉽게 말해가지고 뭡니까? 왜군들은 갈 마음이 없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뭔 소리야. 일단 불리하니까 강화회담으로 시간을 끌면서 남해안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자신들이 영구히 살 수 있는 거주 지역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해안 지역에 외성을 쌓게 됩니다.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지. 휴전회담 할 동안. 그렇지. 명나라 그 저기 공주가 시집 와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그지? 어쨌거나 이런 요구를 하게 되니까 특히나 뭐 저기 전라도, 충청도하고 뭐 경상도 떼달라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끝내 휴전회담이 있었어요. 강화회담이 있었어.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회담. 강화는 끝내는 결렬되게 됩니다. 그럼 일본은 바로 뭐겠어요? 다시 재침하게 되겠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 1597년이었습니다. 1597년에 다시 한번 일본 군대 1만 줄었다. 1592년 임진왜란 시작할 때는 15만이 들어왔지만은요. 정유재란 두 번째 침입에는 14만 군대가 다시금 들어오게 됩니다. 정유재란이 벌어지게 돼요. 정유재란. 끄트머리에 밀리게 되는데. 자, 정유재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전황은 기울었죠. 바로 육전에서 이제 힘을 얻은 이제 조선 군대 의병, 특히나 의병 군대는 나중에 관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전투력이 강화되게 되면서 특히나 이 육지에서는 이제 명나라군과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직산이란 전투였죠. 거기서 일본 군대를 깨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일본 군대는 육지에서 올라오지 못해요. 직산에서 깨지면서 다시 내려가는 가운데 바로 이 바다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니다. 정유재란 때 일본 군대가 갓도 기요마사라는 일본 군대, 일본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바로 조선에서 잠깐 착각을 하지. 이순신 장군한테 어떡합니까? 야, 가서 쳐.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로 뭐야?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닌 거지. 이순신 장군의 전법이 바로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짜놓은 다음에 전투에 임하는데 갑작스럽게 조정에서 이 전투에 참여하는 명령이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잠깐 주저하죠. 그래서 바로 뭐야? 이 띠띠란 그 조정은 이순신 장군을 수군 통제사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굴 앉혀요? 이순신 장군의 선배이긴 하지만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바로 원균이라는 사람을 바로 이 수군 통제사, 삼도 수군 통제사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침략이 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자리에 없었어요. 자, 적유재란이 터진 다음에 바로 칠천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바로 칠천량 해전에서 원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군대에게 박살이 납니다. 패전하게 돼요. 패전하게 돼. 그리고 이 전투에서 원균은 육지로 도망갔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이순신 장군을 다시금 복권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내려가 보니 어떻게 됐어? 조선 수군은 거의 괴멸당하다시피 폭삭 주저앉게 되고 몇 척의 배만 남아있는 거야. 11척 배가 남아있는 거야. 그 11척 배도 원균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배설이라는 사람이 이건 아닌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으면 이건 아닌데, 하지만 우격다짐으로 막 출전하라고 하니까 사실 원균도 조금 억울한 점이 있어요. 원균이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뒤에서 행주대첩에서 지금 승리해가지고 삘 받아가지고 막 지금 승승장구한 권율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권율 장군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다고 보면 돼. 도원수였는데 바로 권율 장군이 야 빨리 안 가고 뭐해 하면서 원균을 막 압박하는 거예요. 원균이 봐도 이건 뭔가 좀 그래.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 이순신 장군 안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렸잖아. 그럼 자기도 안 가면 어떻게 돼? 잘리는 거야. 억지로 가게 된 거지. 무모하게. 알면서도 가야지 뭐. 왜 그 밑에 있던 배설이라는 이 수군을 이끄던 그 중간 장수도 이건 안 가야 되는 건데 나중에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게 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찜찜한 가운데 참전하게 된 거지. 나중에 권율이 원균 안 간다고 막 불러다가 나이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수군을 이끄는 그 사령관을 데려다가 막 볼기를 칩니다. 권율 장군이. 그러니까 원균으로서는 하여간 뭐 가야지 뭐. 안 갔다가는 이순신 짱 나는 거지 뭐. 그래서 결국은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배설이라는 장수가 중간에서 이렇게 분위기 상황 보다가 자기 배를 빼돌립니다. 11척의 배를 빼돌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다시금 이제 부임해가지고 딱 와보니까 남아있는 배가 배설이 빼돌린 11척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백성들이 또 하나 배를 끌고 와가지고 총 12척의 배가 남아있게 된 거죠.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우냐? 그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무후무한 바로 이 왜군 유인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남해하고 진도 여러분들 사이에 가면은 여러분들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울돌목. 이쪽은 이 조류 간만에 한마디로 뭡니까? 바닷속 물길의 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곳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소리가 울린다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 조류가 돌아가는 흐름이 빨라. 소리가 날 정도로. 바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물길이 돌아가는 바로 이 울돌목으로 이 왜군의 전선을 유인하려는 작전을 벌이게 되지. 이게 영화가 됐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명량대첩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그지? 자, 정유재란 터지게 되고요.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지만요. 이순신 장군이 재부임하게 되면서 바로 명량에서 12척의 배로 도망가 그랬어. 나라에서는 야 도망가. 후위를 도모해. 야 안 되겠어. 12척의 배로 뭘 한단 말이야.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메일을 보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그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거북선은 예전에 다 빠스라지고 없고 원균이 다 말아먹었고 거북선 한 척도 없고 겨우 판옥선, 응? 그것도 몇 개는 부서져가지고 그지? 판옥선 12척의 배로 이제 이 수백 척의 왜군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사참모본이 아니지. 육군 참모총장이 도원수면은 참모총장이라고 되지. 포스타가 하여간 좀 엉망이야. 하여간 직급이 그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도원수였던 권율 장군의 그 하여간 말을 안 들으면 가서 궁뎅이 까야 되는 거야. 막 곤장 맞아야 되는 거지. 아무튼 원균한테는 그랬습니다. 안 갈 수 없는 거지. 바로 이 진도의 앞에 있는 바로 이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일본 군대와 맞섭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적과 같이 탁월한 전략 전술. 영화에서 보셨죠? 뭐 재현했다고 하지만 그거랑 똑같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어쨌거나 일본의 전함의 대열이 울돌목에 다다르자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니까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특히나 일본 배는 바로 뭐야? 길잖아. 서로 요동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2척의 배로 바로 이 명량해전에서 대척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적장이 죽어요. 그 모가지를 걸고 했대. 사기가 떨어지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일본 군대는 명량해전에서 진 다음에 이제 패전을 거듭하면서 이건 뭐 어떻게 될 가망성이 없어. 바로 요 시점에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일본을 호령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갑자기. 전쟁을 추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니까 이 전투는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지. 그래서 명량 대첩을 끝으로 일본 군대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끝내 보내지 않았죠. 도망가는 왜적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바로 노량이야 노량. 바로 이 노량에서도 도망가는 코너에 몰린 저처럼 이렇게 코너에 몰린 보이세요? 코너에 몰린 바로 이 일본 군대를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노량해전에서 또한 수백 척의 배를 박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량해전에서 글쎄 뒤쫓던 이 이순신을 향해서 적의 총탄이 날아들게 되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전쟁이 지금 전투가 급하니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마치 연극대사, 불멸의 연극대사. 그 어떤 그 극적인 어떤 대사가 있겠습니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을 넘어서는 햄릿의 세익스피어를 넘어서는 그 유명한 대사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입고 있던 점포. 근데 또 이상한 게 말이야. 그 총사령관이잖아. 해군 제독이잖아. 해군 제독이 앞서서 이제 전투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때 이제 들리는 얘기로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안 입었답니다. 갑옷을. 갑옷을 안 입고 전포, 그것도 눈에 확 띄는 전포, 알록달록한 전포라고 해가지고 그 갑옷이 아니고 이제 이 무관들이 입는 그 옷이 있어요. 그 전포를 걸치고 이렇게 북을 치면서 도망가는 그 왜적을 이제 소탕하라고 이제 휘하 이제 장수들에게 이제 독려를 하면서 북을 치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야? 마치 그 해군 제독 총사령관이 적군들 앞에서 나를 쏴라라고 하는 것처럼 북을 치면서 갑옷도 안 입으시고 그 당시에 그 해군 제독 정도가 되면은 바로 뭡니까? 비늘 갑옷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철판돼 가지고 이렇게 뭐야 그 앞정 같은 거 이런 거 박아가지고 그지 앞뒤로 박아가지고 그지 고정시킨 조총 멀리에서 날아오는 이 조총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갑옷을 이제 있었거든. 비늘 갑옷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철판이 들어간 거. 근데 그때 그걸 안 입으셨던 거지. 그 두정갑보다는 조금 그 두정갑보다는 이게 제독 정도 되면 위쪽에 이렇게 비늘이 있어.
아래쪽에 약간 두정갑이고 위쪽에는 비늘이 있는 갑옷이지. 우리 어쨌거나 점퍼 한 장 딸랑 거치고 북을 치면서 그렇게 동료하다가 적의 유탄에 딱 맞으신 거야.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조카가 이순신 장군의 이제 그 점포를 벗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순신 장군을 분해가지고 끝까지 지휘하면서 적에게 갇혔던 명나라 장수도 구해내면서 그지? 그러면서 전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뭐 유탄이겠지 뭐. 바로 쐈을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이순신 장군을 노량해전이 마무리되게 되고 저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은 끝나게 됩니다. 아 이걸 내가 왜 다 적었을까? 오늘 것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려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임진왜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임진왜란의 결과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받겠어요? 전쟁이 벌어졌지만 그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이 조선은요. 국토라는 국태는 뭐 황폐화됐다 이렇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지 말 그대로 뭡니까? 7년 동안 농사 제대로 졌겠어요? 그죠? 국토가 한마디로 나라의 영토가 엉망이 됩니다. 국토 황폐 그리고 인구 격감 전쟁에서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 또한 엄청납니다. 일본에서는 뭐 한 3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잡아갔다라고 하는데 거의 수백만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피로인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끌려간 전쟁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쟁 포로들 일본 애들이 잡아갑니다. 이 임진왜란은요. 단순히 뭐 이렇게 뭐 명나라를 친다 이런 명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학계에서는요. 그걸 최대한 감추지. 일본 교과서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감춥니다. 뭐 양심적인 교과서에나 그거를 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이었다. 이 침략이라는 말을 썼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그 우익의 교과서는요. 이 임진왜란 자체부터 벌써 틀어버립니다. 희석시키지. 침략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게 아주 분을 잘 발라요. 마치 가부키 게이샤 가면처럼. 이 조선의 침략 전쟁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사로잡아간 이제 이 조선인 포로들 나중에는 이제 사명대사가 가가지고 한 3천 명 정도를 구해 오지만 거의 뭐 수십에서 수백만의 이 조선 노예들을 데려다가 말 그대로 뭐 자기 군사들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죽었으니까 일할 사람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대신 일 시키는 거죠. 일 시키는 거지. 그리고 남은 또 이 포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르투갈 상인한테 노예로 팝니다. 국토황폐, 인구가 격감하고 그리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죠. 경복궁 불타버렸잖아. 경복궁 불타버리고 불국사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 실록 보관하는 사고까지 전주 사고 빼고 다 불타버리고 그지? 문화재의 소실. 엄청난 피해는 조선이 겪습니다. 명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 보내는 밤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만주에서 여진족이 싹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뭘 건국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 후금이 나중에 명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 후금이 청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청나라가 나중에 조선을 침략합니다. 또 전쟁의 또 시나리오가 이어지게 되겠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일본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일본에 대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에 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 일본은요.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조선에 넘어와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왜군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선의 많은 문화들 특히나 뭐 학문, 서적,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특히나 뭡니까?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 그리고 조선에서 천대받던 사람들 조선에 천대받던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뭐 데려가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본에 데려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 조선 문화가 일본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일본의 도자기가 굉장히 발달하게 된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고 영토를 확보하려는 침략 전쟁이었어요. 외성 싸운 거 봐. 외성 싸운 거 봐.
예, 끝나는 시간이에요. 칠판 적은 데가 없어가지고 말로 그냥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일본도 바로 뭐냐? 일본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나 일본군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 휘하의 그 다이묘들의 그 군인들이 대거 넘어왔기 때문에 임진왜란 끝나고 도요토미가 죽자마자 바로 일본의 정권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그 밑에서 원래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칼을 겨눴지만 끝내는 굴복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들어갔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은 실권을 잡게 되면서 일본의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패착이지. 자기가 뭐가 된 듯한. 그래서 자기가 마치 무슨 그 당시는 없었지만 나폴레옹이 된 듯한. 칭기즈칸이 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었나 봐. 그래서 영토를 확보하려고 침략은 했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뭡니까? 군대들 다 거기 가서 몰살당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자기들 군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야. 참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번엔 내가 한번 하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정권이 바뀝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 체제, 바로 에도 막부 시대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조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명나라까지 이렇게 됐고 일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달했고 하지만은요. 전쟁은요. 결국은 자멸의 길입니다. 결국 그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몰살을 당합니다. 이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뭘 이렇게 좀 봄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요. 저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벌어지는 건 곧장 그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그대로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시절에서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려고 하죠. 그래서 조선 통신사는 일본의 관점입니다. 조선 통신사라는 말은 일본의 관점에서 조선에서 온 통신사라는 의미야. 그냥 우리는 통신사라고 얘기했지. 이제 조선에서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지. 통신사를 파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쿠가와 집안이 이제 장군이 바뀔 때 가가지고 이렇게 외교적 행동이 되겠지, 그지? 장군이 바뀌었으니까,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서 탐지하는 거야. 조선에서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지하는 거지. 하지만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 사신 받아들이는 그 길이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그 길이 됐거든. 그래서 조선에서는 막았지만은 일본에서 요청하는 통신사는 파견을 합니다.